청취자 여러분, 혹시 사이코 드라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세요? 아마 어두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나 딱 받고 눈물 콧물 쏟고 그렇죠. 약간 그런 극적인 장면. 네, 한 20년 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많이들 그러시죠. 혹시 그러셨다면요, 오늘 그 이미지는 정말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하하, 맞아요. 2025년의 사이코 드라마는요, 이제는 뇌과학 실험실, 또 사회 변혁의 최전선, 심지어는 디지털 우주라고까지 하죠. 네, 그런 곳이 됐거든요. 그야말로 격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을 보면요. 지난 20년간의 이 변화를 제4의 물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4의 물결이요. 네, 과거의 좀 철학적인 접근이 어떻게 뇌를 직접 다루고 사회 문제를 끌어안고 또 기술이랑 결합했는지 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세 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뇌과학. 이게 어떻게 무대 위에서 뇌를 바꾸는 치료법이 됐을까? 둘째는 사회정의. 한 사람의 마음을 다루던 게 어떻게 사회 전체의 아픔까지 다루게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기술.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새로운 치유의 현실을 만드는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뇌과학과의 만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이코 드라마는 자발성이나 창조성 같은 개념이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철학적이었죠. 말로 못할 걸 행동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갑자기 뇌과학이라니. 이 연결고리가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그땐 그랬는데 2025년의 새로운 정의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우뇌와 우뇌의 공명, 그걸 통한 신경계의 재조정. 우뇌와 우뇌의 공명. 네, 이 변화의 중심에 대인관계 신경생명학, IPNB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그냥 머릿속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회로가 바뀌는 일종의 사회적인 기관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거든요. 아, 예전에 창시자 모레노가 직관적으로 치유는 관계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제는 MRI로 찍어볼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 된 겁니다. 잠시만요. 관계를 통해 뇌 회로가 바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는 뭐죠? 원래는 그냥 연출가 아니었나요? 네, 그랬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생물학적 조절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조금 과장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A biological regulator. 네,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신경계까지 조율한다는 건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신경 이론을 좀 알아야 해요. 다미주 신경 이론이요? 네. 이걸 우리 몸의 교통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신경계에 녹색불이 켜져요. 녹색불. 네, 이땐 편안하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죠. 이걸 사회적 관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근데 위험을 감지하면 노란불을 거쳐서 감당 못할 공포가 오면 빨간불, 즉 얼어붙음 상태로 모든 게 멈춰버려요. 아, 그럼 예전에는 주인공이 연기를 못하고 딱 멈춰 있으면 왜 저항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고 심리적으로 해석했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분 몸의 신호등이 빨간불이구나. 신경계가 생존 위협을 느껴서 멈췄구나 하고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외모 태어가 아니라 몸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는군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디렉터의 첫 임무가 주인공의 신경계 신호등을 녹색불 상태로 만드는 것. 아, 그 과학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생물학적 조절자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몸의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꾼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신호등을 켜고 또 치료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대표적인 최신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체 이중자, 바디 더블이라고 해요. 신체 이중자요? 네, 보조 연기자가 주인공 바로 옆에 서서 주인공이 느끼는 신체 감각을 대신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과거의 힘든 장면 앞에서 굳어 있을 때 옆에서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하고 속삭여 주는 거죠.
내 몸의 느낌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트라우마를 겪으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알아차리고 연결될 수 있게 돼요. 와, 효과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한 세션에서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던 참가자가 있었는데 보조자가 지금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몸의 신호를 인지한 순간이었던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경험이었겠네요. 그럼 두 번째 기법은 뭔가요? 이건 트라우마 치료의 거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은 치료적 나선 모형 TSM이라고 하는데요. TSM? 네, 안전을 정말 극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트라우마 기억이라는 최종 보스를 바로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안에 든든한 아군들을 먼저 만드는 거죠. 든든한 아군요? 네, 예를 들어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는 나던가 예전에도 힘든 일을 잘 이겨냈던 나 같은 긍정적이고 힘있는 역할들을 먼저 무대 위에서 강하게 키워드는 거죠. 아, 일종의 맷집을 기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신경계가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아주 조심스럽게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거죠. 재트라우마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아주 정교한 방법이에요. 뇌를 직접 바꾼다는 것도 놀라운데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개인의 신경계라는 아주 내밀한 부분에 집중하는 치료가 어떻게 갑자기 사회 전체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게 바로 2020년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 그 사건이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이 미국 심리치료계에 엄청난 각성을 가져왔다고 해요. 한 개인의 고통이 사실은 인종차별 같은 거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랑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때부터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치료의 핵심 윤리가 된 거예요. 아, 예전에는 치료 집단을 사회적 수호주라고 해서 개인의 가족관계가 축소판처럼 나타나는 곳이라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완전히 확장됐죠. 이제 집단은 단순히 개인의 과거가 재현되는 무대가 아니라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사회적 억압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장으로 봐요. 현실의 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집단 안에서 누군가 다른 문화권 사람에게 무심코 미묘한 차별적 발언, 즉 미세 공격을 했다고 쳐요. 과거에는 그걸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을 이 사람한테 투사하는구나 하고 개인의 심리 문제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그걸 집단 전체의 안전을 깨트리는 치료적 파열로 보고요. 리더가 즉시 개입해서 그게 왜 문제인지 교육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봐요. 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우리 눈앞의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자료에 보니까 살아있는 신문이라는 기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던데 이건 뭔가요?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하하, 그렇죠. 이건 창시자 모레노가 만들었던 건데요. 말 그대로 그날의 뉴스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즉흥극을 하는 거예요. 아, 즉흥극으로요? 네, 이게 요즘 기후우울, 에코 앵자이어티를 다루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은 뜨거워지는 지구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미래 세대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은 멸종위기 북극곰 역할을 맡아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북극곰이 되어서 말을 한다니. 네, 그렇게 되면 기후위기라는 거대하고 막막한 불안감이 그냥 뉴스가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구체적인 목소리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그러면서 무력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함께 무언가 해야 한다는 공동의 행동 동기로 바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를 넘어서 기후위기 같은 집단적 트라우마까지. 와, 사이코 드라마의 무대가 정말 세상 전체로 넓어졌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가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모든 섬세한 감정과 신체 반응을 다루는 사이코 드라마를 줌으로 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건 그냥 화상회의 툴을 쓰는 수준을 넘어서 텔레드라마라는 아예 새로운 장르로 진화했어요. 텔레드라마요. 네, 다니엘라 시몬스 박사가 말한 융합적 상호현실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창의적으로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공간을 뒤섞는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중자 기법을 온라인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의 속마음을 연기하는 보조자가 갑자기 자기 카메라를 꺼요. 카메라를 끈다고요? 네. 그리고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가 화면 속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마치 자기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처럼 느껴져요. 와, 오히려 더 강렬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보다 더 강렬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줌의 가상 배경 기능으로 순식간에 어린 시절 방으로 공간을 바꾸기도 하고요. 최근 연구들은 온라인 사이코 드라마가 우울이나 불안 치료에서 대면 치료만큼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기술의 한계를 오히려 창의적인 도구로 역이용한 거군요. 설마 여기에 AI까지 들어오나요? 네, 이제 막 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AI 보조 자아. 대인관계의 공포가 너무 심한 사람이 실제 사람과 역할극을 하기 전에 절대로 나를 비판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AI 아바타랑 먼저 안전하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오, 그건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요? 데이터 기반 치료예요. 이건 디렉터를 돕는 기술인데 AI가 참여자들의 음성 톤이나 표정 변화, 단어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디렉터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죠? 예를 들면 지금 저 참여자의 불안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고요. 디렉터의 직관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건 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데요? 감정을 예측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디렉터가 너무 기술에 의존하게 되거나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이지 인간 디렉터의 통찰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아,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럼에도 2030년쯤이면 내 감정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표정을 바꿔주는 AI 보조 자아가 꽤 보편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난데 이런 시도들이 그냥 몇몇 혁신적인 사람들의 실험인지 아니면 미국 심리치료계 전체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봐야죠. 아, 정말요? 네, 그 배경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전문가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인력 부족이요? 네, 계린 치료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도울 수 있는 집단 치료가 단순히 경제적인 걸 넘어서 이제는 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심지어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어요. 와, 여기에 신경과학 덕분에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해서 보험 적용도 확대되고 국제 자격인증 제도도 강화되면서 완전히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20년 전 낡은 이미지는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난 것 같아요. 하하. 2025년의 사이코 드라마는 뇌과학이라는 정밀한 지도를 손에 쥐고 사회정의라는 깃발을 들고 또 디지털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러 온 가장 현대적인 치유의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 도구로 진화한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먼 미래, 한 2030년의 전망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료에서 신경 소시오메트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신경 소시오메트리요? 네, 이걸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만약 미래에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집단 구성원들의 심박수나 스트레스 반응 같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끌림과 밀어냄, 즉 텔레 현상을 데이터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인간의 공감과 연결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요?